안녕하세요. 무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지혜를 남기고 떠나신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오두막 편지 산문집은 법정 스님이 송강사 불이람의 암자를 지어서 20년을 사신 뒤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그 삶의 기록과 순수한 정신을 담은 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1999년 12월에 세상 밖으로 나온 이 책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세 번째, 안으로 귀 기울이기. 네 번째, 눈 고장에서 또 한 번의 겨울을 나다. 다섯 번째, 새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는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봄에 흙방을 하나 만들었다. 지난해 가을 도자기를 빚는 이당거사의 호의로 흙벽돌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산골의 얼음이 풀리자 실어왔다. 4월 한 달을 꼬박 방 한 칸 만드는 일에 골몰했다. 산 아래 20리 밖에 사는 성실한 일꾼 2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 이전까지 나무꽝으로 쓰던 자리에다 방을 들였는데 이번에는 아궁이를 기존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잡았다. 새로 만든 방의 위치도 위치지만 어떤 바람에도 방 하나만은 군부를 지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 살면서 거센 바람 때문에 군부를 지피는데 너무나 애를 먹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에 겪어온 경험과 두뇌 회전이 빠른 일꾼의 솜씨로 이번에 만든 방은 불이 제대로 들인다. 나는 당초부터 예상한 바였지만 처음 방구들을 놓아본다는 일꾼은 불이 제대로 들일지 내심 불안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써 만들어 놓은 방에 불이 안 들이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이다. 방이 완성되어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날 우리는 기대 반 불안 반이었다. 그러나 불길이 훨훨 소리를 내며 빨아들이는 걸 보고 함께 손뼉을 쳤다. 그때 일꾼은 장난말로 불이 잘 들이면 구들장 놓는 증을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종이 쪽지보다도 나는 그의 솜씨를 믿을 수 있게 됐다. 방이 고루 따뜻해졌으니 성공한 것이다. 개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은 불이 너무 잘 들어 굴뚝으로 연기가 그대로 빠져나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굴뚝 위에 바닥 기와장을 하나 얹어 놓았다. 방 안의 보온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이 방은 시멘트를 전혀 쓰지 않고 구들장을 비롯해 모두 돌과 찰흙으로만 되었다. 구들장 위에 흙을 한 자쯤 덮었기 때문에 군부를 지핀 지 4-5시간이 지나야 방바닥이 뜨뜻해 온다. 이렇게 되면 사나흘 동안은 불을 더 지피지 않아도 방 안이 훈훈하다. 특히 이런 방은 추운 겨울철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구들장 위에 흙을 두텁게 깔지 않으면 군부를 지피자마자 이내 더워진다. 아랫목은 프라이팬처럼 뜨거워 발을 디딜 수조차 없다.
아랫목 장판이 까맣게 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 안은 초저녁만 반짝 더워졌다가 새벽녘이면 식어버린다. 한때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이내 냉랭해지는 세상 인심처럼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살던 지난날 나그네 길에서 하룻밤 묵어가던 여인숙 방들이 대부분 그랬었다. 며칠 전 새로 만든 흙방에 도배를 했다. 찰흙으로만 다지고 발랐기 때문에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겨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왔다. 초배를 하기 전에 질긴 닭종이를 오려 두세 겹씩 틈을 바른 후에 덧발랐더니 연기가 잡혔다. 연기와 물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새어나온다. 벽과 천장은 티가 섞인 한지로 바르고 바닥은 장판으로 발랐다. 장판 9장짜리 방이니 한 평 반쯤 될까? 빈 방에 방석 한 장 깔고 앉아 있으니 새로 중이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거치적 거리는 것 없어 홀가분해서 좋다. 장판 방이지만 시멘트를 쓰지 않고 흙으로만 발랐기 때문에 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우툴두툴하다. 그런데 이 우툴두툴한 질감이 나는 너무 좋다. 요즘은 어떤 방이든지 한결같이 매끄럽고 평탄하기만 한데 오랜만에 이런 질박하고 수수한 방바닥을 대하니 마음이 참으로 느긋해진다. 요즘처럼 달아져 가는 세상에서는 질박함이나 수수함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 가고 있다. 현재의 우리들 삶이 질박과 수수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기름지고 걸쭉하고 느끼한 것만을 좋아하는 세태이므로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음식 문화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학처럼 곱게 늙기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몸에 걸치는 옷도 질박하고 수수한 모습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요란한 색상과 과장된 디자인,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몸짓도 살갗도 그 위에 바르는 화장도 그런 이상에 걸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주거 형태는 어떤가? 거의 규격화된 주거 공간으로 인해 그 형태나 마찬가지로 삶의 내용도 두부 모양처럼 개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질박하고 수수한 것을 낡아빠진 옛것으로 물리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미덕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미끈하고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화끈함이 물건이건 인간관계이건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툴두툴한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있으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미친 바람 소리도 한결 부드럽게 들린다. 이 방에 나는 방석 한 장과 등잔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방 안에서 나는 잔잔한 삶의 여백을 의미해 보고 싶다.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잎이 열린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귀에 익은 새 소리들도 꽃처럼 새롭게 피어난다. 자연의 질서, 순환의 흐름은 이렇듯 어김없다. 먼지와 소음과 온갖 공해로 뒤덮인 번잡한 거리에서 그래도 철을 어기지 않고 꽃과 잎을 펼쳐 보이는 나무들을 보면 반갑고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 그지없다. 누가 피어나라고 재촉한 것도 아니지만 때가 되니 스스로 살아있는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 생명의 신비다. 대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그 모진 추위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겉으로 보면 깊은 잠에라도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뿌리와 줄기는 그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한다. 흙을 의지해 서서 햇볕을 받아들이고 바람을 받아들이고 물기를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지수화풍의 은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만의 일이 아니다. 사람도 지수화풍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흙과 물과 햇볕과 공기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고마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흙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햇볕을 전혀 볼 수 없고 숨쉴 공기가 없다고 가정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 지수화풍, 즉 우리 환경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가. 잔인한 백인들에 의해서 현재는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가고 있지만 새로운 영혼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일찍이 물질 문명에 눈이 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와 두려움을 나타내왔다. 체로키족의 추장 구르는 천둥은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이 한 장소를 더럽히면 그 더러움은 전체로 퍼진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으로 번지는 것과 같다. 대지는 지금 병들어 있다. 인간들이 대지를 너무도 잘못 대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현상은 대지가 자신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대지 위에 세워진 많은 것들은 대지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체에 침투한 병균처럼 대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이물질들이다. 당신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대지는 자신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로 크게 몸을 뒤흔들 것이다. 요 근래에 이르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상이변으로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자연의 재해는 무엇을 뜻하는가? 짐승들은 몸에 물것이나 이물질이 달라붙으면 온몸을 움직여 그걸 털어버린다. 그건 일종의 자기정화 활동이다. 커다란 생명체인 이 지구도 자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구르는 천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보자.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지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의지를 가진 보다 높은 차원의 인격체다. 따라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 지구도 마찬가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가하는 것은 곧 지구에게 상처를 가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뿌리를 잃어버리고 가지에만 매달린 병든 문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우주적인 눈을 지닌 사람만이 이런 경고에 공감한다. 올바른 이해는 책이나 선생으로부터 얻어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움튼다. 인디언들이 표현을 빌린다면 위대한 정령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위대한 정령이란 무엇인가? 풀이나 바위나 나무 또는 물과 바람 등 세상 만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의 느낌이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둘레의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 문명인들이라고 자처하는 현재의 우리들 삶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비정하고 냉혹한 일들을 경쟁이란 논리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무한 경쟁 시대,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주장의 배후에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파괴적인 폭력이 잠자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일주의에 도취된 오늘의 우리들은 생명의 원천인 자연의 방식이 아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요즘 같은 지구 환경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삶의 기본적인 진리는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생명이 포함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방식으로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남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 개체와 전체의 관계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거기 이변이 생긴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오늘날의 지구는 온갖 환경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거듭 흙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물에 대해서, 따뜻한 햇볕에 대해서, 그리고 공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은덕으로 숨을 쉬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삼복더위에 별거 없는가? 더위에 지치지는 않았는가? 더위를 원망하지 말라.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그 가을바람 속에서 이삭이 여물고 과일의 단맛이 든다. 이런 계절이 순환이 없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짜증낼 일이 아니다. 한반도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복이라 할 수 있다. 7월 한 달을 나는 바깥 출입 없이 이 산중에만 눌러앉아 지냈다.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르면서 새롭게 살아보고자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집회의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된 연유로 해서 모처럼 틀에서 벗어난 생활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건전지가 다 소모되어 시계도 먹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람이 시계를 발명한 이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된 것은 지난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시계에 의존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패턴도 있다. 먹고 싶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먹게 되고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잘 시간이 되었으니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은 시계 바늘에 조종당하면서 삶을 이루고 있다. 시계가 먹고 시간을 알리는 라디오의 기능이 쉬게 되자 나는 비로소 시간 밖에서 살 수 있었다. 배가 고파야만 끼니를 챙기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 후에라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시계 바늘이 지시하는 시간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이니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태평해졌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비로소 자주적인 삶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질없이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시계에 대한 내 최초의 경험은 불안이었다. 어린 시절 고모네 집에 나는 자주 놀러 갔었다. 고모가 잘해주어 몹시 따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빈 방에서 혼자 놀다 보면 벽시계의 똑딱똑딱 하는 시계추 소리가 몹시 불안하게 들려오곤 했다. 맛있는 음식을 놓아둔 채 나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고모네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고모는 걱정이 되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갔다. 요즘은 하나뿐이지만 불이람에서 살 때만 해도 방마다 탁상시계가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시간의 노예 노릇을 충실히 한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계는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손님으로 가서 객실에 들어 묵을 때도 벽시계가 됐건 탁상시계가 됐건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시계추를 먹게 하거나 건전지를 빼두는 것이 나그네의 습관처럼 되었다. 물론 객실에서 나올 때는 원래대로 살려놓고 나왔다. 손목에 수갑처럼 차는 것이 싫어서 손목시계를 한사코 멀리 해오다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부터 외출할 때마다 할 수 없이 차게 됐다. 그러니 시간이 노예임을 스스로 표시하고 다닌 꼴이다. 내가 송강사에서 수련회를 주관할 때는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계를 풀어서 보관하도록 했다. 모처럼 시한부 출가 생활을 하는 수련생들에게 시계의 굴레와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린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짜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안 것이다.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팔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다.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들 자신도 시간 앞에 점점 냉혹해져 가고 야박하게 전락되어 간다. 한참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다 됐다고 일손을 놓아버리가 일수다. 묻힌 김에 조금만 더 일을 하면 깨끗이 끝낼 일도 시계를 보고 일손을 중단하고 만다. 이건 시계의 노예로 익힌 나쁜 근성이다. 시계 바늘이 미치지 않는 일터에서 인간이 덕이 두터워진다는 노동의 비밀도 터득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죽는 일도 그 시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시계 바늘에 의존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조해하지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시간이건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 있다는 소리다. 세상살이에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일러준다.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됐건 언짢은 일이 됐건 안팎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노인들은 풍진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은 가끔 해결해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덕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 푹 자고 나서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급히 해결해 버리려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간 밖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다가 깨어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 이내 털고 일어나 이 글을 쓴다. 일어날 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깨어났으면 더 뭉갤 필요가 없다. 눈이 떠졌는데도 잠자리에서 뭉구적거리면 게으른 버릇밖에 길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다음 고이 잠들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 살 만큼 살다가 신체적인 동작이 멎었을 때 친지들이 검은 의식을 치르면서 고이 잠드소서 어쩌고 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할 것이다. 그때 가면 평생에 모자라던 잠을 온몸이 다 사가질 때까지 실컷 잘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기상나팔은 이만 불고 오늘 마음에 고인 말을 풀어놓으려고 한다. 며칠 비워두었다가 오두막에 돌아오니 들가에 해바라기가 피어있다. 손수 씨를 뿌려 가꾼 보람이 해바라기로 피어난 것이다. 부풀어 오르는 이런 기쁨은 스스로 가꾸어 보아야만 누릴 수 있다. 이 해바라기의 고향은 암스테르담의 고흐 미술관이다. 해바라기를 즐겨 그린 태양의 화가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나오다가 매점에서 파는 씨앗을 샀다. 내가 이 오두막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해마다 꽃이 피는 해바라기인데 처음 피어난 꽃을 대하면 마음이 사뭇 설렌다. 철새들이 첫소리를 들을 때처럼 나는 이런 사소한 일에서 살아가는 잔잔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부터 해질녘이면 커다란 떡두꺼비 한 마리가 섬돌에 엉금엉금 기어나와 내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오, 내가 또 왔구나 하고 아는 체를 한다. 낮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해질녘이면 어김없이 찾아온다. 나는 이 두꺼비한테 너는 무슨 재미로 이 산중에서 혼자 사느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다. 두꺼비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내 말을 끔뻑끔뻑 들어주기만 한다. 이렇게 지내온 사이에 우리는 한 집안 식구처럼 길이 들었다. 두꺼비는 내가 바짝 다가서도 나를 경계하지 않는다. 나는 두꺼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그의 식성을 몰라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땅에 엎드린 채 그 동작이 굼뜬 이 두꺼비도 파리나 물것을 잡아먹을 때만은 그 입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넙죽넙죽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가만히 엎드려 미동도 하지 않다가 파리나 물것이 가까이 오면 날름 혀를 내밀어 순식간에 잡아먹는다. 굼벵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더니 이 두꺼비한테도 물것을 잡아먹는 재주가 아주 비상하다. 모든 생물은 저마다 살아가는 묘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산중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다. 이제는 거르지 않고 날마다 아궁이에 군부를 지펴야 할 때가 되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영롱하게 돋아나고 은하수도 선명하게 흐른다. 숲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도 가을임을 알려오고 있다. 별밤 아래서 나는 밤이 이슥하도록 노래를 불렀다. 곁에 들을 사람도 없으니 마음 놓고 18번, 19번을 죄다 쏟아 놓았다.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다. 그날 일어났던 일을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로 부르고 있으면 아주 즐거워진다. 반주는 시냇물 소리가 알아서 해준다. 이런 별밤이 아니라도 나는 설거지를 할 때 곧장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흥의 겨움은 목청을 돋고 오두막이 들썩거리도록 창을 부르기도 한다. 영화 서편제를 보고 나서 한때는 입버릇처럼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 오는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는 청춘일년이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로 시작되는 사철가를 불렀다. 한참을 부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퍼져서 목소리가 촉촉히 젖을 때도 있었다. 슬플 때는 슬픈 노래로 위로를 삼고 기쁠 때는 기쁜 노래로서 그 기쁨을 드러낸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노래를 지니고 있다. 사람과 새들만이 아니라 나무도 풀잎도 바람을 타고 노래를 한다. 인간의 입에서 살벌하고 비릿한 정치와 경제만 쏟아져 나오고 시와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가슴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먹고 마신 그 입에서 꽃향기 같은 노래가 나와야 한다. 사는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즐거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가? 즐거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찾아내야 한다. 사는 일이 재미없고 시들하고 짜증스럽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 삶은 재미없고 시들하고 짜증스럽고 따분한 일로 가득 채워진다. 우리들이 일상이 따분할수록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내야 한다. 즐거운 삶의 소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무수히 널려 있다. 우리가 만들고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잠자리에서 뭉그적거리지 않고 털고 일어나 이 글 쓰는 숙제를 식전에 마치고 나니 아주 개운하다. 이 개운함이 오늘 하루의 내 삶을 받쳐줄 것이다. 당신은 사는 일이 즐겁지 않은가? 가을이 짙어간다. 서리가 허옇게 내리고 개울가에는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성급한 나뭇잎들은 서리바람에 우수수 무너져 내린다. 나는 올 가을에 하려고 예정했던 일들을 미룬 채 이 가을을 무료히 보내고 있다. 무장공비 침투로 영동 지방 일대는 어디라 할 것 없이 긴장되어 뒤숭숭하다. 10사람이 지켜도 한도독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새롭게 들리는 요즘의 시국이다. 내 거처는 작전 지역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래도 같은 영동 지방이라 긴장된 분위기를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없다. 길목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인과 경찰들이 검문 검색을 하는 바람에 될 수 있는 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 오가는 길에 혹시라도 내 비트가 노출될까봐 나는 각별히 신경을 쓴다. 요즘에 와서 나는 새삼스럽게 자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우리처럼 단신호로 사는 출가 수행승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주책을 떨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처지와 분수를 망각한 채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가리지 못하면 취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세속적인 상업주의에 편승하게 되면 그의 말로는 물을 것도 없이 처량해진다. 전에 큰절에서 여럿이 어울려 살면서 나이든 노스님들이 처신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그때마다 그분들은 후배들에게 깨우침을 준 선지식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취를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순례의 길처럼 여겨진다. 지나온 과거사는 기억으로 우리 의식 속에 축적된다. 대개는 망각의 체에 걸려져 까맣게 잊어버리지만 어떤 일은 어제 겪은 일처럼 생생하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사가 기억만으로는 현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사를 자신의 의지로 소환함으로써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귀가 트인다. 그래서 그 과거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망각은 정신위생상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망각 때문에 어리석은 반복을 자행하는 수도 있다. 보다 바람직한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수시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남의 눈을 빌어 내 자신의 살림살이를 냉엄하게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작은 이익에 눈을 파느라고 큰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누가 내 면전에서 나를 존경한다는 말을 할 때 나는 당혹감으로 몸둘 바를 몰라 한다. 그리고 그런 말에 내심 불쾌감을 느낀다. 참으로 존경한다면 면전에서 말로 쏟아 버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타인으로부터 존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굴레요 덫이다. 그 존경이라는 것이 언제 비난과 헐뜯음으로 바뀔지 모른다. 자기 관리에 방심하면 이런 굴레에 갇히고 덫에 걸리기 십상이다. 내 솔직한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내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최근에 나는 평소에 나를 믿고 따르는 한 동료에게 실망과 서운함을 안겨준 일이 있다. 텔레비전 출연과 책 만드는 일을 두고 내 처지와 분수를 곰곰이 헤아린 끝에 그 일들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내 불찰은 안으로 깊이 헤아려 보기도 전에 미적미적 미루다가 자기 관리에 정신이 번쩍 들자 뒤늦게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 나름의 결백성을 지니고 있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될 일도 그 결백성 때문에 단호히 사양하고 물리치게 된다. 단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규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홀로 사는 맛은 혼자서 안으로 조용히 새기며 누릴 것이지 세상을 향해서 내세우거나 떠벌릴 일은 못 된다. 사람은 자기 인생관을 달리하고 있어 어떤 개인의 삶이 보편적인 삶이 될 수는 없다. 각자 몸담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그 자신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한 몫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체의 삶은 어떤 비약을 거쳐 근원적인 전체의 삶에 도달해야 한다. 비약을 거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방랑자로 처지고 만다. 수피즘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강물이 있었다. 이 강물은 깊은 산속에서 발원하여 험준한 산골짜기를 지나고 폭포를 거쳐 산자락을 돌아서 들녘으로 나온다. 세상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흘러다니다가 어느 날 모래와 자갈로 된 사막을 만나게 된다. 사막 너머에는 강물의 종착지인 바다가 출렁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 바다에 이를지 강물은 당황하게 된다. 바다로 합류하려면 기필코 그 사막을 건너야만 한다. 강물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막을 향해 힘껏 돌진해 간다. 그러나 사막과 마주치는 순간 강물은 소리 없이 모래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 강물은
정신이 번쩍 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이때 문득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 자신을 증발시켜 바람에 내 몸을 맡겨라. 바람은 사막 저편에서 너를 비로 뿌려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래도 건너야 할 사막은 여기저기 무수히 널려 있다. 일상적인 타성의 수렁에서 벗어나 존재의 변신은 그 비약을 거치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 근원에 도달할 수 없다. 사막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내심의 소리이기도 하다.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바깥 소리에 팔릴 게 아니라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깃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12월이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르렀다. 지나온 날들이 새삼스레 되돌아보는 마루턱에 올라선 것이다. 마르틴 부보가 하시디즘에 따른 인간의 길에서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 글을 눈으로만 스치고 지나치지 말고 나직한 자신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을 향해 소리내어 읽어보라.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빛깔을 얼마쯤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이런 물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는 12월이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웃을 만나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 자식들에게 기울인 정성이 참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안으로 살피는 일에 소홀하면 기계적인 무표정한 인간으로 굳어지기 쉽다. 동물적인 속성만 덕지덕지 쌓여 가면서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게 된다. 우리가 같은 생명이면서도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나직한 목소리로 물어보아라.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내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이와 같은 물음으로 인해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도 함께 헤아리게 될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에 겪었던 일이다. 흑별돌 찍는 일로 오후 늦게 이천에 있는 이당 도예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은 맑게 개인 상쾌한 가을 날씨였다. 방금 해가 넘어간 뒤라 도로의 차들은 미등을 켜고 달리는 그런 시각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그 하늘빛이 너무 고왔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석양의 투명한 빛이 산자락과 능선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다. 부드럽고 유연한 그 산의 능선이 마치 우주의 유장한 율동처럼 느껴졌다. 언뜻 보니 산등성이 위에 초이틀 초승달이 신락같이 걸려 있었다. 능선 위에 펼쳐진 하늘은 고요하와 평화로 물들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노을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어둠이 내려 이제는 산의 윤곽도 검게 굳어져 초승달의 자태는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어린애 눈망울 같은 초저녁 별이 하나 둘 돋아나기 시작했다. 언뜻 이런 풍경을 찻장 밖으로 바라보면서 서쪽으로 달려온 길,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간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자연은 이토록 아름답다. 자연은 실로 신비롭다. 주어진 이런 아름다움과 신비를 일상의 우리는 그저 무감각하게 흘려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신비를, 그런 고요와 평화를 우리는 한 생일을 통해서 몇 번이나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가? 우리들이 감성이 열리고 투명하던 시절에는 길섭에 피어있는 풀꽃 하나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눈길을 주면서 그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에 감동을 하곤 했었다. 하루해가 기우는 해질 저녁의 노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싶도록 숙연해지고 싶었다. 이제 막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면 식구들을 불러 달을 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글에서 내가 시제를 굳이 과거형으로 했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 앞에 무감각한 생물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생활 형태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혹은 정보화 사회로 치닫고 있을수록 사물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는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추추가 되어야 한다. 나라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세상이 온통 부정과 비리와 폭력과 살육으로 뒤범벅이 되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를 등진 비인간적인 현대사회의 질병이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일인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한마디로 가릴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지만 사물이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느낄 수 있다면 오늘처럼 황량하고 살벌한 인간 말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들 삶의 터전에 우리를 믿고 멀리서 찾아와 쉬어가고자 한 손님은 철새들에게 함부로 총질을 해서 무참하게 살육을 일삼는 사람을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는 일가 친척을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목숨을 지는 생명체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고한 들짐승들을 덫이나 올가미로 마구 잡아 멸종시키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같은 사람의 대열에 세울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새와 들짐승 같은 자연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면 생물이라고는 달랑 사람들만 남게 되리라. 그때 가전제품과 쓰레기와 자동차와 매연에 들러싸여 있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건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생물이 아닌 괴물일 것이다. 감상과 감성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르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감성이 마비된다면 그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대상에서 받은 느낌으로 마음 아파하는 일을 감상이라고 하는데 감성이 무디어지면 감상의 기능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 앞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것은 생물이 아니다. 경제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속들은 그 감성이 메말라 간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너는 내 세상 어디에쯤 와 있느냐?
며칠 전 남종을 행각하다가 지리산 자락의 한 객사에서 하룻밤 쉬는데 때마침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다. 밤새 내리는 봄비 소리를 들으면서 메마른 내 속들을 적셨다. 나는 무슨 인연으로 출가 수행자가 되어 이 산중에서 한밤중 내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자 출가 수행자라는 말이 대문자로 이마에 박혔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 그때도 겨울철 안거를 마치고 남쪽을 행각하다가 한 남자의 선방에서 잠시 쉬어온 일이었다. 그때 그 선방의 인상이 하도 좋아서 지금까지 내 기억의 바다에는 맑게 간직되어 있다. 두어 평 될까 말까 한 조그마한 방인데 방 안에는 방석 한 장과 가사장삼 그리고 실ong 위에 작은 걸망이 하나 올려져 있을 뿐이었다. 햇볕이 은은히 비쳐드는 봉창과 정갈한 장판 바닥의 그 선실을 보고 청정한 승가의 살림살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절감했었다. 요즘은 어느 절에 가든지 이런 맑은 선방을 보기가 어렵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다. 이것저것 너절한 물건들로 넘쳐 있어 청정은 고사하고 속기가 분분하다. 방을 보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인품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다. 마을집이나 절집이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지천으로 넘치고 있어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청정인 생명인 출가 수행자들에게 넘치는 물량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커다란 장애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물집 만능의 세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수행자들에게는 새로운 과제로 부딪힌다. 출가 수행자는 무엇보다 먼저 가난해야 한다. 자신이 분수와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가난 속에서 도심이 우러난다. 가진 것이 많고 거느린 것이 많으면 출가의 뜻을 잃는다. 옛날의 수행자들은 갈아입을 옷과 바리대, 밥그릇 하나로 족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거처에 집착하지 않고 음식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이 마음을 밝히는 일에만 열중하였다. 물론 오늘날처럼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세상에서는 옛날과 같이 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아니 그럴수록 맑음을 지키는 일은 더욱 귀하다. 늘 깨어있는 것이 출가 정신이라면 물질의 더미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수행자에게 가난이란 맑음 그 자체다.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자로 재어 가난할수록 부자다. 모자라고 텅 빈 그릇 속에서 넉넉한 충만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맑은 가난으로서 출가 수행자의 모범을 보인 조수선사의 자취는 오늘의 수행자들에게 생생한 교훈이 될 것이다. 조주록에서 이런 기록이 실려 있다. 스님은 120살이나 살았다. 무종의 폐불 벌난이 있자 산속으로 몸을 피해 나무 열매를 먹고 풀옷을 걸치면서도 수행자의 몸가짐이나 차림새를 바꾸지 않았다. 조주는 구족계를 받고 난 다음 은사 스님이 조주성의 서쪽 한 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은사 스님을 찾아 뵈었다. 조수가 도착하자 은사 스님은 사람을 시켜 조수의 고향집에 귀댁의 자제가 행각길에 돌아왔다고 알려주었다. 고향집 일가 친척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다음날 함께 찾아가기로 하였다. 조수는 이런 사실을 알고 말했다. 속세의 티끌과 애정의 그물은 닿을 날이 없다. 이미 부모 형제를 하직하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는데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날 밤으로 짐을 꾸려 행각의 길에 나섰다. 그 후 물병과 지팡이를 지니고 여러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7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이는 내가 그에게 물을 것이요. 100살 먹은 노인이라도 나보다 못한 이는 내가 그를 가르치리라. 조수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조수정의 독촉 가는 몸에 머물렀다. 말하자면 이때 비로소 한 절의 주시가 된 섬이다. 그 절은 예전부터 몹시 가난하고 자선하는 선방도 후원도 없었고 겨우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다. 좌선할 때 앉는 선상은 다리 하나가 부러져 타다 남은 장작 쪽을 노끈으로 묶어서 썼다. 누가 새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 그때마다 허락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가난한 그 절의 주지를 살면서도 불사를 빙자한 편지 한 통 시주에게 보내는 일이 없었다. 한 번은 그 나라의 왕이 조주의 덕을 사모하여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가사를 한 벌 지어 시종을 시켜 조수에게 바쳤다. 선사는 굳이 사양하면서 받지 않으니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사가 든 상자를 조수 앞에 옮겨 놓으면서 말했다. 왕께서는 큰 신임의 불법을 위해 이 가사를 보내온 곳이니 입으시기 바랍니다. 조수는 이 말을 단호하게 물리쳤다. 노승은 불법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가사는 입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수는 법좌에 올라 말했다. 형제들이여, 오래 서 있지 말라. 일이 있거든 말해 볼 것이요. 예전에는 법문 들을 때 앉지 않고 서서 들었다. 일이 없거든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도리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승은 일찍이 행각하면서 죽 먹고 밥 먹는 두 때만 잡된 마음에 팔렸을 뿐 별달리 마음 쓸 곳이 없었다. 만약 이와 같이 못하다면 출가란 매우 먼 일이 될 것이다. 한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무엇이 한마디입니까? 그 한마디만 붙들고 있으면 그대는 늙어 빠지고 만다. 조수는 이어서 말했다. 만약 한평생 총림을 떠나지 않고 5년이고 10년이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대를 보고 벙어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부처님도 그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목을 베어라. 조수는 임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세상을 뜨고 나면 태워버리되 사리 같은 건 주우려고 하지 말라. 선승의 제자는 세속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더군다나 이 몸뚱이는 헛것인데 무슨 사리를 챙긴단 말인가. 이런 짓은 당치 않다. 이래서 청정한 승가에 지긋한 마음으로 기합니다. 라고 우리는 절을 한다. 지난밤 이 산골짜기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댔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도록 바람이 휘몰아쳤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창문을 가렸던 비닐이 갈기갈기 뜯겨 나가 있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재를 쳐내는 데 쓰는 들통도 개울가까지 굴러가 있었다. 대단한 바람이었다. 내일 모레가 우수인데 사나운 바람이 부는 걸 보면 겨울이 봄한테 자리를 내주고 물러갈 날도 머지 않았나 보다. 바람은 왜 부는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흐름인 바람은 움직임으로써 살아있는 기능을 한다. 움직임이 없으면 그건 바람일 수 없다. 움직이는 것이 어디 바람뿐이겠는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나름으로 움직이고 흐른다.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이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묵묵히 서 있는 바람들도 움직이면서 안으로 끊임없이 수액을 돌게 한다. 해가 뜨고 지는 거나 달이 찼다가 기우는 것도 해와 달이 살아있어 그런 작용을 한다. 우주의 호흡과 같은 이런 움직임과 흐름이 없다면 사람 또한 살아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멈추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멈춤과 고정됨은 곧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움직임과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이면서 변화한다. 이런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서 새롭고 신선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시끄럽고 요란하다. 거액의 대출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이 우리 사회에서 처음 일어난 일처럼 야단스럽다. 정치 권력과 재력이 한테 어울려 빚어놓은 부정과 비리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뭔가 그전과는 좀 달라질 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달라지기는 고사하고 갈수록 태산인 그 혼미 앞에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믿었던 도끼의 발을 찍히는 배신감마저 느껴야 한다.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한멸, 또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 정도가 이제는 극에 달한 듯 싶다. 우리는 요 몇 해 사이를 두고 끊임없이 이런 비리와 부정 앞에 국민적인 긍지와 나라의 체면을 여지없이 짓밟혀왔다.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비리와 부정 앞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기이한 현실이다. 모두가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만 발뺌을 하고 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위태로운 삶인가. 한때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구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겠다고 세계 인류 국가를 이루겠다고 벼르고 장담하던 국가적인 의욕과 국민적인 희망은 1997년 2월 현재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실체를 잘못 인식하고 떠들어댄 정치꾼들의 분홍빛 선전에 지나지 않은 허세였다. 이런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말이 진실이라며 그 어떤 비극적인 상황 아래서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요즘 입만 열었다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불경기와 불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울적하고 어두운 표정들을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이 불경기이고 불황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현상이 곧 인간의 전체적인 생활 현상과 동일한 것일 수 있을까? 인간 생활에는 경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 이 밖에도 경제 외적인 현상이 다양하게 있다. 앞서 살다간 우리 선인들은 경제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넉넉지 않았던 경제적인 현상을 무난히 극복하면서 사람답게 살 줄을 알았다. 그동안 우리가 생명을 기르고 지탱해주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서 흥청망청 너무 가분하게 살아왔던 자취를 이 불경기와 불황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우리들 분수에 알맞는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하루하루 우리 살림살이가 내 자신과 이웃에게 복과 덕을 심는 것이었는지 그 복과 덕을 탕진하는 것이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간관계의 고리이다. 오늘의 불경기와 불황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정, 혼란과 혼미는 외부 세계에서 주어진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순간순간 뿌려서 거둔 열매이다.
어떤 작용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작용은 그것을 지탱하는 반작용이 필요하다. 작용은 양극이고 반작용은 음극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세부치인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은 거기 공기 반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공중에 뜰 수 없다. 새들이 공중을 나는 것도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도 이런 현상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혼란과 혼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볼 과제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어지러운 이런 세상이야말로 진짜 좋은 세상 아닌가? 무사 안일한 태평세월보다는 차라리 난세야말로 그 저항을 통해서 살맛나는 세상이란 말이다. 세상 인류국가를 이루겠다는 허황하고 촌스러운 꿈을 꾸기 전에 그 사회 구성원이 상처받지 않고 활기차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염원해야 한다. 사회나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 즉 정부 관료와 정치인과 기업인 등 그리고 당신과 내가 지닌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변혁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당신이 속사람도 불황을 타는가? 연말에 편지를 몇 통 받았다. 평소에는 서로가 잊은 채 소원히 지내다가도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이르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게 마련이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해마다 카드를 보내주시는데 올해도 거르지 않고 더 늙기 전에 스님 만나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소라고 회포를 전해주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인가 아닌가 싶다. 한 친구가 편지에 불쑥 이곳 산중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선문답처럼 물었다. 이 물음을 받고 나는 문득 옛 은자의 시가 떠올랐다. 앞도 인사말 줄이고 다음의 시를 써서 회순으로 띄웠다. 산중에 무엇이 있는가? 산마루에 떠도는 구름, 다만 스스로 즐길 뿐 그대에게 보내줄 수 없네. 옛날 깊은 산속에 숨어 사는 한 은장에게 그 산중에 무엇이 있기에 거기 머물러 세상에 나오지 않는가라고 친지가 물었다. 은자는 그 친지에게 답하기를 자신이 거처에는 이렇다 할 아무것도 없지만 산마루에 떠도는 무심한 구름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경치는 혼자서나 조촐히 즐길 뿐 그대에게는 보내줄 수 없노라고 말한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그 은자의 욕심을 떠난 담담하고 소탈한 삶을 엿볼 수 있다. 구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보태겠다. 고려말 태고보우 스님의 문집에 구름 덮인 산을 노래한 운산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산 위에 흰 구름은 희고 산속에 신음문을 흘러간다. 이 가운데서 내가 살고자 했더니 흰 구름이 나를 위해 산모퉁이를 열어놓았네. 흰 구름이 녀석에 누워 있으니 청산이 나를 보고 웃으면서 걱정 근심 다 부려 놓아구려 하네. 나도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산이여 그대는 내가 온 연운을 아는가? 내 평생 잠이 모자라 이 물과 바위로 잠자리 삼았노라. 청산은 나를 보고 웃으면서 말하네. 왜 빨리 돌아와 내 벗 되지 않았는가? 그대 푸른 산 사랑하거든. 동굴풀 속에서 편히 쉬게나. 옛사람들은 그 무엇도 쫓기지 않고 이런 운치와 풍류를 지니고 넉넉하게 살 줄을 알았다. 자신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알고서
그 품에 안겨 동화될 수 있었다. 세상살이에 달가지고 지치게 되면 산에 들어가 숲속에서 쉬면서 자기 자신이 자취를 되돌아보곤 했다. 어느새 묵은 해가 기울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가 바뀌면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한 해가 보태주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해가 줄어든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가? 보태지는 쪽인가? 줄어드는 쪽인가? 그러나 보태지고 줄어드는 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육신의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한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신답게 살다 간다. 삶은 끝없는 변화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과 세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수시로 변해가면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의 숨결도 흐르는 강물처럼 낡은 곳과 새 곳이 잇따르고 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생명의 흐름이다. 이름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표도 지향도 없이 어디론지 끊임없이 표류하고 만다. 다만 덧없는 세월 속에서 의미 없는 삶으로 막을 내린다면 우리 인간사가 너무 허무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시대에 이르러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은 그 중심을 잃은 채 위청거리고 있다. 당당한 인간으로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인간들 스스로가 그 설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전제와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의 고리가 튼튼하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를 물을 것 없이 조화와 균형이 곧 건강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는 그 조화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의 가슴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삭막해서 생명의 싹이 움틀 여지가 없다는 소리다.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랑도 다정한 눈빛도 정다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그 중심이 기능이 마비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문명은 머리만을 믿고 그 머리의 회전만을 과신한 나머지 가슴을 잃어가고 있다. 중심에서 벗어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심이 식어버린 문명은 그 자체가 크게 병든 것이다. 비인간적인 이런 수렁에서 헤어나려면 우리 모두 저마다 따뜻한 가슴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물질의 더미에 한눈 파느라고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따뜻하게 가꾸어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만이 우리 사람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 따뜻한 가슴은 어디에서 오는가? 따뜻한 가슴은 저절로 움트지 않는다.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물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통해서 따뜻함이 전해진다. 예불을 마치고 뜰에 나가 새벽달을 바라보았다. 중천에 떠있는 18의 달이 두레의 무수한 별들을 겨누리고 있다. 잎이 져버린 돌배나무 그림자가 수묵으로 그린 그림자처럼 뜰가에 번진다. 달빛이 그려놓은 그림이라 나뭇가지가 실제보다도 부드럽고 푸근하다. 밤새 개울물 소리에 씻겨 투명해진 새벽달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집에서 본 심전 안중식의 성제수간도가 연상되었다. 소리가 나무 사이에서 난다는 그림인데 표현을 달리하자면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숲속에 사는 한 사내가 달빛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사리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찾아온 이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치면서 그의 머리카락과 나뭇잎이 심하게 나부끼고 있는 풍경이다. 어쩌면 그는 방 안에서 바람 소리를 듣다가 밖에 누가 오는 듯한 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나와 본 것인지도 모른다. 중천에 떠있는 새벽달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그림이다. 새벽달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만나보기 어렵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은혜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곳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고 흐르면서 변화한다. 한 곳에 정지된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해와 달이 그렇고 별자리도 늘 변한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늘 살아 움직이고 있다. 무상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다. 이게 우주의 실상이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생명이 깃들이고 이런 변화의 흐름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와 삶의 묘미가 전개된다. 만약 변함이 없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만 그것은 곧 숨이 멎은 죽음이다.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면서 거듭 형성되어 간다. 봄이 가고 또 오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와 같이 순환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주의 호흡이며 율동이다. 그러니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는 세월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요즘 돌아간 세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주의 호흡과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흐름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고 막으려는데 큰 병통이 있는 것 같다. 불경기로 인해 세상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돈이 잘 안 돌아가는 현상이다. 물건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상업이나 생산활동에 활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돈줄이 막혀 그 힘으로 움직이던 경제활동이 멈추어 선 것이다. 비전문가의 처지에서 주제넘는 창경 같지만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이리니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현상이 얽히고 설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관되어 있다. 경제 현상도 경제 자체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현상과 서로 맞물려 있다. 경제의 주체는 재화가 아니라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경제 정책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우주의 흐름을 모르고 눈앞 일만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려고만 하니 오늘 같은 파국을 가져올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 사회의 모든 현상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 전체적으로 활기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신한국 신경제를 내세운 집권 세력들이 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는 명분 아래 생명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데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 이 또한 이 땅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전기가 될 것이다. 돈이란 우리들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으로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돈을 수량적인 단위로만 보지 말고 좋은 일과 좋은 생각에 따라다니는 우주의 흐름, 즉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런 흐름의 오묘한 도리를 이해한다면 그 흐름을 받아들일 자세와 그것을 가볍게 활용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하라는 것도 이 에너지의 흐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흐름이 멈추어 한 곳에 고이게 되면 부패한다. 이것은 우주 생명의 원리다.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어느 한 곳에 얽매여 갇히게 되면 그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은 없다. 그래서 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물은 밤낮 없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살고 남들도 살린다. 새벽 달빛 아래서 흐름에 귀 기울이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두막 편지 1장을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2장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